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부터 소액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시리즈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세 난민 해결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소액 투자 전략 첫 번째 시간, 서울시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올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좀 강조했던 부분이, 사실상 소액 투자로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재개발 시장에 입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이제 이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액 투자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깊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좀 종목별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서울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개발 그러면 뭐 헌집을 푸시고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있고, 재건축도 역시 헌집을 푸시고 새로운 집을 짓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재개발과 재건축 자체에 대한 어떤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인지도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과 틀리게 재개발은 있잖아요. 사업 방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소규모 재개발이 있죠. 소규모 단독 다가구 다세대,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있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있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서울시에서는요,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역세권 개발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은 그냥 아무 지역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2007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근데 역세권에 대한 기준 사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 구역은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첫 번째 활성화시키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 환경의 개선이, 그러니까 도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역세권 개발 구역의 구역 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도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역세권이긴 한데 역세권 주변이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주변은 기본적으로 좀 번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역이 낙후된 지역들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뭐 대표적인 데가 어디지? 서울시에서 지금 역세권 개발 크게 하는 데가 뭐 서울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 그리고 어디에요? 그 청량리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창동 역세권 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그리고 뭐 용인 같은 데가 이제 구성역 역세권 개발, 뭐 이런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들이 어디에요? 신설되는 노선들이 있잖아요. 뭐 GTX라든가 광역철도라든가, 그죠? 그러면서 그 주변이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이런 지역들. 철도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의 중축 개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도 개발을 하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 주변 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재개발이 많이 되죠. 역세권이긴 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역세권인데 이 주변에 노후 건축물이 많으면 이 범위를 확대해갖고 주변까지 함께 개발하겠다는 거죠. 철도역으로 인해서 주요 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걸 뭐 보통 우리가 이제 플랫폼 시티라고 합니다. 뭐 광역적인 개발이죠. 이런 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요,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아까 2007년이라 그랬는데, 2009년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국회를 이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역세권은 250m, 그리고 2차 역세권은 500m입니다. 그러니까 1차 역세권은 250m고요. 2차 역세권은 500m. 그러니까 도합 역세권을 기준으로 반경 500m까지 개발하는 것을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고요. 1차 역세권 250m는 준주거지 또는 상업지로 종상향이 가능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250m에 내 집이 하나 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 진행이 되면 준주거지 또는 상업지로 용도 변경이 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적게는 2배에서 4배까지 인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25층 지을 수 있는 걸 한 50층씩 지을 수 있으니까 사업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은 사실상 고밀도 개발이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가는 만큼 사업성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역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0m 가 1차 역세권이고 그 뒤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250m 선상이 2차 역세권이다. 1차 역세권 250m 안에는 준주거 또는 상업지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이게 역세권 개발이구나. 이렇게 좀 기준만 잡아 놓으시면 되겠어요. 지하철역 반경 250m에서 500m까지. 그런데 이 주변이 역세권 치고 너무 노후됐으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구나. 이런 게 역세권 개발이다 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뭐 역세권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최근에 이제 뭐 2000 몇 년도에요.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분명히 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역세권 개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역세권 개발 실적은요. 자, 2018년도 말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만 내므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죠. 뭐 정부에서는 부작용이라고는 안 했지만 어쨌거나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부작용들이 뭐예요? 집이 없고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전세 난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제가 엊그저께 올렸었죠. 불가능에 도전하는 전세집. 이제 전세집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 돼버렸고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당연히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2018년도 말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요. 서울 도심권에 2022년까지 8만 7천 호 공급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00가구 800가구만 공급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8만 7천 호면요. 뭐 18, 19, 20, 21, 22 4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2만 호씩 공급을 해야지 되는데 현재 800가구밖에 공급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하죠. 서울이 왜 주택이 부족한지 알겠죠. 근데 지금 2020년이니까 2022년까지는 2년 남았는데 2년 안에 이거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LH나 SH공사 쪽에 제가 좀 뭐 아는 지인들이 또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미팅을 하고 인터뷰들을 하다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지금 뭐 이 역세권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공공재개발 사업 이런 거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적극적이고 상당히 진취적으로 지금 이 서울시 안에 도심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프레스죠. 기존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많이 막았어요. 물론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정부에서 많이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강북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은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SH와 LH와 국토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소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소액으로 투자를 하지만 수익률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수익률은 상당히 어마어마할 거예요. 제가 이제 진행되는 곳들 중에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아는 지금 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소액 투자죠. 정말 1억 미만의 투자가 진행했었는데 물론 뭐 3년 전에 투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거기는 지금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됐겠죠.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세대 수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몇천만 원으로 서울에서 뭐 추가 부담금 좀 내더라도
그래도 31평짜리 내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사실상 고무적인 일이고, 없으신 분들한테는 사실상 엄청나게 희망이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일어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안에 기회가 있다. 왜냐면 지금 2022년까지 87,000호 공급해야 되는데 현재 800가구밖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급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해요. 아주 급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요, 2020년 10월 28일입니다. 지금 이게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 이게 세 번째 것 같아요. 세 번째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러니까 계속 계획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이름 하에 나오는 보도 자료들을, 주택 공급과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혜택이 증가하고 계획이 방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급하다라는 거죠. 서울시는요, 이제 역세권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2022년까지 8,000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앞으로 2년 동안 더 늘어나야지 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늘어나겠죠? 5.6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 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한 게 2020년 10월, 제가 알기로 13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28일 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지를요, 지구 중심 이하도 가능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려면요, 적어도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 정도가 돼야지 되고, 서울시는 3개의 핵심 업무 지역과 7개의 광역 중심지, 12개의 지구 중심지로 서울시는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지구 중심지 이하,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200여 개 역세권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은 300여 개 역세권, 그러니까 서울시 지하철역이 290 몇 개 될 거예요. 300개는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지하철역에서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을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 이상인 지역만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나홀로 역세권까지 다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고밀도 개발 가능한 역세권 범위 승강장의 경계를 250m에서 350m.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하철역 반경 250m가 1차 역세권이고 500m가 2차 역세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차 역세권 250m까지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랬죠. 준주거나 사업지로 바꿔주니까. 그런데 250m에서 경계를 350m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의 1차 역세권의 범위가 늘어나죠. 반경 100m면요,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수백 채가 될 겁니다. 수백 채. 그죠? 그리고 공공임대 규모 비율 없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나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요거는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은 쭉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첫 번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중심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 대상지를 300개로, 아까 얘기했겠죠. 지하철역 200개, 더블 역세권 이상인 200개 역세권에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역세권을 지금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곳만 찾다 보니까 좀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서울시 주택 공급을 지금 확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전세난에다가 내 집 마을 주택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치솟다 보니까 서울시 주택 공급을 빨리 해야지 돼요. 그죠? 오늘 지역 구역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7, 8년이나 10년 후에 역세권 개발 사업은 그나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년 안에 잘하면 입주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10년은 걸릴 텐데, 10년은 빨리빨리 지구 지정을 해갖고 진행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범위를 넓히겠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지역이 다 역세권 개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역지구 중심 역세권 외에도 사업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도심과 7광역중심지, 12개의 지역중심지 외에도 모든 지역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하겠다.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거죠. 자,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중심체제를 보면 서울은 3도심과 7개의 광역중심지와 12개의 지역중심지로 이루어졌죠. 한양, 도성을 비롯한 도심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이 이제 3도심이죠. 이렇게 3도심. 그리고 7개의 광역중심지는 상암, 수색, 마곡,
가산동, 대림동, 어디에 잠실, 왕십리, 청량리, 상계, 창동이 이제 7개 광역 중심지고요. 나머지 뭐 연신내, 신촌, 불광, 목동, 뭐 봉천, 사당, 수서, 문정, 성수, 길동, 망우, 미아 뭐 요런 동네가 이제 지역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최근까지 진행했던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역세권 개발, 고밀도 개발을 진행했던 것은 이 지역 중심지까지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사실상은 말은 이렇게 했어도 거의 도심과 강역 중심지 위주로만 사업 대상지를 거의 다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록지 않으니까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 나홀로 역세권까지 다 합해서 모든 지하철역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200개의 지하철 역세권에서 300개로 확대됐다는 거, 서울시 전체 지하철역 나홀로 역세권까지 모두가 진행됐다는 거고요. 중심지 위계가 낮은 지역도 주택개발 의지가 있다면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어디 지하철역을 얘기해야지 될까요? 저기 위에 도봉역이 있어요. 도봉역도 도봉역 주변이라든가 방학역 이런데 가보면 역세권 주변이 상당히 노후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지역도 주민들이 주택개발 의지만 있다면 용적률을 높여줘 갖고 고밀도 개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급해요. 서울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 자,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세권의 범위는요, 지하철 반경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문 광고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분양 광고나 이런 데 보면 역세권의 위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줄자로 이렇게 재봐서 250m나 500m 이내에 들어가는지 이런 걸 확인하셔야지 돼요. 500m 이상은 역세권이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까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250m에서 500m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까지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었죠. 제가 지하철역에서 250m가 1차 역세권,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50m, 500m가 2차 역세권이에요.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인데, 이거를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하철역 기준으로 250m가 아니라 350m까지를 1차 역세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1차 역세권 안에 들어오는 지역은 종상향을 통해서 고밀도 개발을 가능하게 하겠다. 고밀도 개발. 용적률을 500%까지 주겠다. 2종이어도 500%까지 주고 3종이어도 500%까지 주는 겁니다. 보통 역세권 주변은 2종 이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에 내가 뭔가를 하나 투자를 해놓거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사놨다면 이런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돼서 이제 50층짜리 고밀도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업성은 상당히 당연히 좋겠죠. 그죠? 왜? 인센티브를 더 주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제가 봤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들이다. 근데 2022년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역세권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는다. 요 점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방식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진행된다라는 내용이죠. 사업 방식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기존의 이제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 정비형 재개발 방식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역세권 개발법은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재건축 방식도 추가했다. 그러니까 역세권 지역 안에서 강북 구도심의 재개발만 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도 가능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들은 어디일까요? 대표적인 데가 강남, 잠실 이런 데겠죠? 강남과 잠실 주변에. 강남과 잠실 주변은 사실상 지하철 역세권에 노후 불량 건물 주택들이 많은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가 같은데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이
정비가 잘 돼 있잖아요. 도로가. 그죠? 강북은 막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대상이 아니에요. 왜? 재건축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다 배제가 됐었는데 이런 지역들도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 방식으로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제 가능하게 바뀌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넷째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공공임대주택 주택 규모 건설 비율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라는 거고요.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 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뭐 기존의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를 60에서 80%, 45에서 60제곱미터를 20에서 40% 짓도록 건설 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 구분이 불가피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역세권 개발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임대주택을 이제 지어줘야지 되잖아요. 그죠? 조합원들이 갖고 남고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일반 분양을 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지 되는데 이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 뭐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이렇게 45제곱미터를 몇 프로 짓고 45에서 60을 몇 프로 짓도록 한 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유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알아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다 짓던지 59로 다 짓던지 이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성이 좋은 방향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서울시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자, 서울시 8만 가구 공급이 지금 비상이 걸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22년까지인데 벌써 2년 후딱 지나가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선 공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시리즈로 준비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공공재개발, 뭐 여러 가지 제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역세권 개발이고 그 내용 자체도 역시도 서울시 8만 가구 공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공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거고요. 최대 500% 용적률이 가능한 고밀도 개발 지역이 이제 확대가 된다. 250 역세권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어났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의 노후주택가들이 앞으로 청량리처럼 정말 마천루가 이제 앞으로 생기겠죠. 최대 500% 용적률이 가능한 고밀도 개발 지역이 확대가 될 거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그동안 재개발만 진행되는데 이제 소규모 재건축도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대지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들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재건축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비슷한 거죠.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틀린 거는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형식으로 진행은 되지만 얘네는 뭐예요? 용적률 500%까지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사업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비슷하지만 용적률에서 크게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사업성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지역들 중에서 소규모 재건축도 가능하다. 역세권 개발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이번에 이제 확대한다라는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시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지 되냐? 투자 전략은. 자, 보겠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350m 이내의 주거지를 공략해야지 된다. 서울시 역세권의 350m 이내의 주거지를 공략해야지 되고, 뭐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지역 중 도로 상태가 매우 협소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보셔야지 되냐면요. 지하철역에서 딱 내려요. 물론 이제 대로변들이 있고 중도로 있을 거 아닙니까? 8m, 6m짜리 도로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주변 한 뭐 감으로 한 250m, 350m 지역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들 중에서 지하철역이 이렇게 있고 뭐 도로들이 뭐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뭐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지하철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거리라면 근데 이게 350m 안에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도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중도로도 소도로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도로가 많지 않고 큰 도로에서 조금 이제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부터 이제 주택가가 나오는데 이 주택가들이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들이 많은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m 도로라든가 2m 안 되는 도로들이 막 이렇게 엉키석기 섞여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보시면 그런 동네가 많아요.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돼요? 역세권 개발법 적용을 받아서 개발 사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뭐 효창역 주변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역세권 시프트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뭐 시작도 하기 전부터 지금 발표하자마자 지금 뭐 프리미엄이 뭐 붙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주변 시세보다 한 2억씩 비싸요. 2억씩 빌라 한 채 가격이 지금. 근데 서울시에서 이런 지역들이 많아요. 어디가 많겠어요? 서울 구도심들이 이런 데가 많겠죠. 서울 구도심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뭐 제가 뭐 방송에서 어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찾아보면 상당히 많다. 이런 지역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세권 주변 주택이라서요. 개발이 지연이 되더라도 가격 상승은 무조건 가능하다. 왜? 임대는 잘 나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재개발 투자라는 게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소액 투자 전략이잖아요. 소액 투자라는 건 뭐예요? 2억 미만을 저는 소액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재개발에서 2억 미만은 사실상 뭐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거거든요. 2억 미만이 소액 투자인데 될 확률은 50대 50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는 걸 할 때 여러분 주식 투자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 같은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라는 걸 할 때 100% 확신이 있고 100% 성공할 수 있는 투자는 이 세상에 단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투자가 있다면 수익률이 상당히 적겠죠.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지 되냐? 투자라는 걸 할 때 안 될 거를 대비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세권 주변은 말씀드린 이 지하철 역세권 주변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가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될 가능성이 50%고 안 될 가능성이 될 가능성 50%, 안 될 가능성이 50%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원금 이상은 무조건 지킨다. 왜?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전세 가격은 요즘 같은 시대에 제가 뭐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전세 대란은요 4년 5년 갈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시스템상 하루아침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내년 내후년 되면 지금 공급이 거의 바닥입니다. 서울시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가 급해요. 상당히 급합니다. LH, SH도 급하지만 특히 서울시가 급합니다. 이 주택 공급을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지금 서울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그죠? 그러면 재개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을 올라간다. 왜? 오늘의 오늘의 매매 가격이요 내일의 전세 가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지 한 3억 3천짜리를 하나 샀어요. 그렇죠? 전세가 한 2억이래요. 전세 2억 끼고 내 돈 1억 3천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한 4년 정도 지나잖아요. 2억짜리가 전세 4억대에 있습니다. 그죠?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왜, 제가 이제 이 투자에 대해서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다른 분들 뭐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부동산 투자는 제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리스크가 저는 전혀 없다고 과감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디, 역세권 주변에는. 왜? 적어도 망해도 본전은 합니다. 본전은. 그러니까 3억짜리 주택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액 투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액 투자. 그죠? 역세권 주변에 건물을 사세요. 단독주택을 사세요. 뭐 큰 뭘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소액 투자니까 소형주택 사라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소형주택 가격이 역세권 주변에 서울시에 뭐 2, 3억 하는 소형주택 가격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다 빠져봤자 2, 3억인데 빠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서울시나 그냥 구청의 도시계획 공고 공람을 좀 자주 보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밑에 좀 조그맣게 써놨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사업 진행 절차가요. 주민 제안이 먼저 들어가면요.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이 주민 설명회는 이제 뭐 서울시에서 나와서 할 수도 있고요. 뭐 SH에서 나와서 할 수도 있고 LH에서 나와서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서 나와서 합니다. 그럼 이제 공람 및 공고가 떠요. 공람 및 공고가. 여기 앞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래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원래 플랜카드 걸리잖아요. 어디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요.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뭐 이주 철거, 착공, 입주 요런 순으로 가는데 아까 얘기한 거 주민들이 이제 제안을 해요. 우리 동네 재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민 설명회를 해요. 일단 실사가 나와서 될 만하면 주민 설명회를 한 다음에 서울시라든가 구청에 공고 공람이 ตึ입니다. 그러면 요때부터가 시작이 된다고 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구청의 도시계획 공고 공람을 자주 보면 어디가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민 설명회를 한다라든가 이런 공고 공람들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뭐 어떤 분들은 뭐 불로소득이나 어쩌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진짜 부지런한 사람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공람이 뜨는 지역이면 내가 관심 갖고 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뭐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지켜보든지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시고 어쨌거나 이 서울시 구청의 도시계획 공고공람을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보다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 위주. 이 다세대 주택들, 다세대 주택도 전세가가 높고 주택 상태가 양호한 주택을 선정하셨으면 좋겠다. 왜? 이제 대지 지분이 많은데 주택이 너무 오래됐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약에 안 됐을 때 되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많지 않더라도 저 주택이 좀 튼실하고 그죠? 그리고 뭐 상태가 좀 괜찮고 전세가 좀 잘 나갈 것 같고 돈 크게 안 들여도 앞으로 5년에서 7, 8년 이상은 내가 좀 꾸준히 이 임대를 놓을 수 있을 만한 주택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그래요. 뭐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내가 이거를 딱 결정해서 진행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을 바꿔서 좀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뭔가 투자를 해나가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왜? 적금 붓고 뭐 돈을 모아서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사실 뭐 전세 보증금은 고사하고 월세 보증금도 진짜 마련하기 힘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세에다 월세를 탈피해서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내가 용기는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갖고 뭔가를 내가 선택을 할 때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둬서 내가 선택을 한다면 적어도 손실은 안 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지역들 중에 하나가 이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이다. 마지막에 또 하나 있네요. 골목상권 형성이 된 곳은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이다 보니까 골목상권이라든가 시장상권이 형성된 곳들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찾다 보시면. 근데 이런 지역들은 절대 재개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보기는 좋아요. 깨끗하고 막 사람들 북적북적거리고 와, 이게 개발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권이 형성된 곳은 절대 재개발 안 된다. 대표적인 곳이 이렇게 마포 지역 한번 보시면 돼요. 마포 지역.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마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뚝 잘라서 이거 이제 홍대역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이 이제 뭐 망원동이라든가 뭐 합정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이제 홍대를 기준으로 그죠. 여기가 서강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아현동이 있고 뭐 부가현동이 있고 뭐 여기 염리동이 있고요. 뭐 어디요? 신수동 뭐 이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리제가 있고요. 만리제길 언덕백이죠. 만리제길이 있어요. 그런데 망원동이나 합정동 이쪽 지하철역 주변은 여기도 사실상 노후도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동네가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는 상권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가현동이라든가 아현동이라든가 염리동이라든가 만리동, 만리제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역세권에 딱딱딱 붙어 있긴 하지만 동네 자체들이 험하고 골목골목이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험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권이 형성되기가 힘들겠죠. 그죠? 언덕백에 무슨 상권이 형성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자생할 수 있는 이 동네, 부가현동이라든가 아현동이라든가 염리동이라든가 만리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죠?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재개발 사업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리제길 보세요. 그 서울역에서부터 공덕역까지 이어지는 만리제길의 그 넓은 대로변에 점포들이 횡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재개발 속도들이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좀 피하셔야지 된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좀 오늘 할까 합니다. 서울이란 도시를 이해하고요. 아파트를 공급할 재료에 투자를 하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파트를 공급할 재료에 투자를 하자. 뭐 다이아몬드를 사는 방법이 있고 원석을 사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원석을 사더라도 내가 가공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냥 다이아몬드를 사야지 됩니다. 근데 원석을 사서 내가 그 원석을 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원석을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원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와 SH는 상당히 급합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급해질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반대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발표할 겁니다. 왜? 지금 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갈 방법은 공급밖에 없다라는 걸 원래 알았는지 뒤늦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걸 아주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 말씀드렸던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공급해야지 돼요. 근데 계속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마을이 아파트가 없는 동네예요. 이 마을이 아파트가 없는 동네.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마을만 남은 거예요. 다 아파트 짓고 이 마을만 남았어요. 그럼 이 마을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겠죠. 왜? 아파트를 공급할 재료가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서울 역세권이 모든 지역이 개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금 뭐 800세대밖에 공급은 안 됐다고 했지만 지금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신길동도 그렇고요. 뭐 이문동도 지금 뭐 역세권 개발 사업 하고 있고요. 아까 이게 뭐 효창동 같은 데도 역세권 개발 사업 하고 있고 뭐 이런 지역들 항상 많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 공공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지금 독려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결국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죠? 당연히 뭐에 투자해야 돼요? 재료에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예요? 전세 난민을 피하고 내 전세 난민에서 벗어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소액 투자 전략이잖아요. 그죠? 자, 1970년도에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서울시 전체 주택수의 90%였습니다. 아파트가 서울시 주택수의 한 10%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이죠. 2020년. 현재 서울시 아파트는 서울시 전체 주택에서 한 65%에서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단독 다가구는 뭐 이 중에서 몇 프로겠어요? 뭐 한 35%에서 30% 정도가 단독 다가구죠. 30% 완전 바뀌었죠, 그죠? 1970년도에는 아파트가 10%였는데 지금 아파트가 65에서 70%, 단독 다가구는 35에서 30%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다세대가 또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주택수의 다세대가 차지하는 게 10에서 15% 정도. 얘네 부셔서 뭐 짓는 거예요? 다시 아파트 짓는 거예요. 얘네 부셔서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만한 지역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아주 입지가 좋은 지역들로 반드시 누가 봐도 개발을 해야지 되는 지역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순을 계속해서 밟고 있다. 특히 소액 투자이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안전하다. 위치만 특히 역세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해하고 아파트를 공급할 재료에 투자를 하자. 그러면 일단 마음은 든든할 겁니다. 마음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그리고 청약통장에 도전 자체를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리고 아파트는 언감생심 정말 꿈도 못 꾸는 분들이라도 소액으로 충분히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자신감 있게 좀 확신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분들 이제 20대, 30대, 특히 30대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많이 봐서 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30대 분들 중에 지금 이 치솟는 전세권과 내 집 마련 서울시 안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8, 90%는 거의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런 쪽에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관심을 가져서 시간이 지나서 서울에 내가 투자 잘해서 내 집 마련 한 칸 잘 마련했다. 좀 이런 좀 희망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요. 날씨가 하루하루 다르게 지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